인적 자원 관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력 개발 관리인데요. 경력 관리 또는 경력 개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종업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또 동시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그런 관리 활동을 경력관리, 경력개발관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선진국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현대 조직의 그 3대 필요 요소에서 일단 그 조직 구성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말은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모범 규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에서 이렇게 보면 기업들은 그 구성원들, 이제 임직원들의 경력 개발 관리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은 이제 크게 수직적 인사이동과 수평적 인사이동으로 나누는데 수직적 인사이동은 이제 직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승진하고 직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강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수직적 이동입니다. 이제 강등의 경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만 강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수평적 이동은 이제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직무 순환을 하는 경우를 이제 수평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직무 순환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승진이라는 것은 수직적 이동 중에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하는데 지위와 보수가 상승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권한과 또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게 되는 책임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승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 뭐 이렇게 부장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그 직위가 상당히 단순화돼서 팀원, 팀장 뭐 이렇게 많이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그 기업의 문화에 따라서 이 기업 내에서의 직위가 많이 그 직위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무순환이라는 것은 이제 잡 로테이션인데 이제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으로 직무순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무를 경험함으로써 종업원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또 경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직무를 오래 맡게 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그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부정이나 업무 처리 미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유를 직무순환의 이유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직무순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무순환이 아주 그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독일계 은행에 있으면서 모 한국계 은행에 파견 근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부서의 부장을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는 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 다른 부서장의 경우 예를 들면 전략기획팀장 같으면 그 기업의 아주 중요한 그 전략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부서장인데 전략기획팀장이 5번이나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주 심한 직무순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직무 분석이 잘 안 돼 있어서 직무를 아주 그 일이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직무 순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직무 순환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리스크 관리 전문 서적을 쓰면서 그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 연한을 조사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고위 공무원들이 그 한 직무에서 재직하는 평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한 직무 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직무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은 바로 이런 직무 순환 때문에, 잦은 직무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독일의 은행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하고, 이 전문직은 직무순환이 없습니다. 직무순환이 없고 그 은행에서 이 전문직을 수행하다가 다른 은행으로 가서 같은 전문직을 수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은행에서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직무순환에 의해서 다른 직무를 맡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그 전문직 말고 일반직의 경우는 이제 직무순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무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리적인 전문성은 아니지만 지리적인 그 노하우가 필요로 한 그런 그 노하우가 매우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은행에는 국제부에 어떤 나라의 은행들과 관계를 맺는 코레스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코레스 업무라는 것은 뭐 한국을 담당하던 사람이 미국을 담당할 수도 있고 러시아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전문직이라보다는 또 약간 일반직 성격이 있긴 하지만 한국을 40년간 담당하던 사람은 한국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행계의 지인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직무순환이 너무 자주 이루어져서 오히려 인력 개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기업은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화 많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부정이나 업무 처리 미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한 직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부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무 순환을 한다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직무 전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2주를 연이어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2주라면 워킹데이로 10일이잖아요. 5일 5일. 2주 동안 그 사람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직무순환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직무순환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훈련을 보면 종업원들이 기업 환경과 또 자기가 수행해야 될 직무에 적응하고 그 조직에서 필요한 기술과 많은 지식을 단시일 내에 습득하게 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이제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환경과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으면 바로 현업에 투입하지 않죠. 그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각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이제 서울의 그 삼청동에 금융연수원이라는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긴 그 코스도 있어요. 거기서 보내서 그 교육을 먼저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업원 각자의 자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 한국계 은행에 있을 때 거기 직원들을 2년 동안 그 카이스트 석사 과정에 교육 파견을 보내는 걸 봤는데 사실 그렇게 월급 주고 학비 대주면서 그렇게 종업원들을 교육 파견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가서 막상 거기 가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은행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옵션 기간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스카웃돼 가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잘못 활용한 것이죠. 물론 노조와 합의 때문에 그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조약을 약속을 맺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제가 선진국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죠, 그거는 그 직원들에게. 그래서 그런 그 교육훈련도 실제로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종업원들에게 너무 많은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교육훈련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자, 이제 교육훈련은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대상에 따라서 구분할 때 신입사원과 현업사원 교육훈련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입사원은 이제 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처음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 그 신입사원들에게
이제 그 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의 수익 모델을 이해시키고 또 일반적으로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뭐 희롱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입 사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업 사원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이제 현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계층별 요원 교육 훈련이 있고, 계층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현재 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면 대리가 되기 전에 그 대리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 이제 계층별 교육 훈련이 되겠죠. 직능별은 이제 어떤 직능, 자기가 수행하는 그 직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이 있는데, 직장 내 훈련은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OJT라고 많이 합니다. 주로 OJT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는 경우를 OJT라고 하고, 이제 직장 외 훈련은 off the job training이라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그 카이스트 금융공학 과정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뭐 생산성 본부라든가 조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훈련을 그런 외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를 직장 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전문 교육 훈련과 교양 훈련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송대에 있을 때 그 성희롱 방지 교육 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교양에 관한 교육 훈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전문적으로 자기 그 직무의 전문성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를 전문 교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컨설팅 하던 회사에 그 VOC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어요. 이제 Voice of Customer죠. 고객의 소리를, 즉 고객의 불만이나 고객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인풋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해당 부서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조직 전체에 공유하는 그런 일련의 그 VOC 업무 체계가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그 직무를 만들고 보니까 내부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선발된 직원을 그 외부 VOC 전문 교육기관에 파견해서 몇 주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그런 건 이제 대표적인 전문 교육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장은 보상 관리입니다. 보상 관리에서 이제 임금 관리를 보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요 임금 수준 결정이라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임금을 정할 때 이제 보면 기업의 지급 능력, 기업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가족들과 살기 위한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임금 수준의 범위가 상한선과 하한선과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문직으로 갈수록 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한 직무에 관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노조에 속한 전체의 임금을 뭐 내년에 얼마를 올린다든지 밑에서 알아볼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요런 그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사측하고 이제 자기를 고용하는 그런 회사와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메커니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그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 독일 회사 또는 한국계 은행 다시 독일 은행 그리고 컨설팅 회사, 증권 회사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제가 전문직 계약을 맺으면서 그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높아지고 레벨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실 그 개별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임금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임금, 기준 외 임금, 상여금, 퇴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임금은 기본급으로 연공급, 또 직무급, 직능급이라고 하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당이 붙어서 직무수당, 가족수당, 뭐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이 이제 붙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준임금이라고 하고 기준 외 임금은 초과근무수당과 특별수당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 또 휴일근무, 심야근무수당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이게 주로 이제 생산직에 많이 해당이 되고 사무직은 조금 이렇게 이런 것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죠. 특별수당은 그 위험 작업 수당, 위험한 일을 할 경우에 그 위험성이 높음으로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임금을 특별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상여금, 보너스가 있고 이제 퇴직금이 있는데 요 퇴직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죠? 퇴직연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이 됐건 아니면 일시불 퇴직금이 됐건 퇴직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 정하는 퇴직은 1년에 한 달치 퇴직급여를 기본적으로 주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자기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니고 뭐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할 때는 이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이 12분의 1이 퇴직금이 12분의 1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체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이 임금의 형태를 보면
시간급이 있고 또 이제 성과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이윤을 그 기업의 구성원인 임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이윤 분배 제도가 있고 또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임률이 자동으로 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수임금 제도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스탁 옵션이라는 거를 제가 그 벤처 기업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한 적이 있죠. 이 스탁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주는 것을 이제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벤처 회사에 그 직원을 채용할 때 벤처 회사니까 아직 충분한 그런 일반 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을 경우 또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스탁 옵션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이 2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스탁 옵션을 주냐 하면 자, 2년 후에 이 기업이 이제 좋아지면 그 주당 그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2만 원 하는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니까 2년 후에 그 주식을 2만 원에 만 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스탁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 하던 게 그때 가서 4만 원이 되면 4만 원 된 주식을 내가 2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주당 2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주당 2만 원의 이익을 보고 그걸 만 주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보상이죠. 이런 이것도 일종의 임금의 형태로 보는 것이죠. 특수한 임금의 형태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종업원들에게 이제 복리후생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복리후생 제도의 의의를 보면 종업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모든 급부, 베네핏을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복리후생의 목적은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유지 발전시켜서 종업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큰 이슈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종업원들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전체를 총칭해서 복리후생 제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 제도는 크게 법정 복리후생과 비법정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데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사회적 보험인데 이제 건강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내는데 그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측에서 부담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이 있어요. 연금보험도 예를 들면 일반 기업인 경우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9%를 자기 수입의 연봉의 9%를 매월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그 9% 중에 4.5%를 회사가 부담해 주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과 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법정 후생 제도, 복리후생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연금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것은 보험이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갔을 때 그 보험료, 그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 산재를 입었을 때 또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내가 실직이 됐을 때 또 보상을 해주는 게 이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왜 국민연금은 보험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은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매월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장수 리스크를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이걸 국민연금을 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국민연금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역형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회 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외에 그 법적으로 강제 규정하지 않는 비법정 복리후생이 있는데, 이제 생활지원, 예를 들어서 주택 전세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데 일부를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식비 지원해 준다든지, 출퇴근이나 또는 이제 타가시설을 사내에 두거나 아니면 타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지원이고, 이제 공제 지원은 공제제도라는 것은 이 보험 외에 보험 성격의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보험과 같은 그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소비조합은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의 얘기인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은행에서 이제 소비조합을 운영해서 거기서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 지원, 요건 이제 예를 들면 뭐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직장에서 일부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금융 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특별수당은 건강진단을 지원해 준다든지, 양호원을 기업 내에서 운영한다든지, 그 비슷한 성격으로 사내보건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행에 다닐 때 은행 내에 그 치과와 그 일반 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래서 여가 관련해서 동호회를 지원해서, 자, 이거는 뭐 복리후생도 있지만 그 종업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뭐 주는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이나 뭐 이런 인크루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면 거기에 임금 외에 반드시 복리후생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제공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대 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플러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까지는 뭐예요? 요거는
법정 복리후생제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분위기가 어떻다. 뭐 이거는 복리후생하고는 약간 간접적으로만 해당이 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야근 강요라든가 회식 강요라든가 또 이제 인재 육성을 중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또 언급을 하고 출산 휴가 산 전 후에 휴가를 준다든지 육아 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요거는 이제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언급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의복을 옛날에는 이렇게 사무실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장을 입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캐주얼 데이를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일반화돼서 아예 캐주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하고 있죠.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자기 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연차가 뭐 며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채용 공부에 반드시 집어넣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복리후생이라는 게 임금 외에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이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인재를 뽑거나 좋은 인재가 이제 양성을 해뒀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인간관계 관리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구성원들 얘기죠. 사람 사이의 단순한 상호작용으로의 관계보다는 모든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접근 방법을 인간관계 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기업 내에서 잘 관리하는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제도가 제한제도라든가 인사상담제도, 또 사기조사, 고충처리,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만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제한제도라는 것은 조직 운영이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개선안을 조직 구성원이 하도록 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한 제도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코웨이의 그 제한 제도를 여러분들 한번 웅진코웨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웅진코웨이는 그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개선과 혁신 이런 내용을 봤잖아요. 웅진코웨이는 이런 걸 통해서 제한 제도를 통해서 무수한 개선 안을 채택하고 또 웅진코웨이가 그 수익 모델이 뭐냐면 그 렌탈 비즈니스잖아요. 화장실 비데부터 침대, 뭐 정수기 많은 종류의 품목을 렌탈로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런 품목을 선정하는 것에도 그 구성원들의 그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안이 우수하면 고래를 상으로 주기도 하고 고래라는 거기에 이제 그 새우부터 고래까지 그 제안이 얼마나 좋으냐를 구성원들이 평가해서 그 아주 작은 개선 아니면 새우 한 마리, 뭐 새우 몇 마리, 아주 큰 가장 혁신을 제안한 경우는 고래 한 마리도 줄 수 있는 그런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일종의 인간관계 관리 제도로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인사상담 제도, 그래서 종업원의 불평 불만이나 신상에 관한 상담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응해주는 그런 인사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요즘 성희롱 같은 거 인사상담 제도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사기조사는 조직 내에서 그 개인이 갖는 긍정적인 태도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경우를 사기조사라고 합니다.
고충 처리는 종업원의 불평이나 불만을 모아서 그 단체 교섭, 노조의 단체 교섭과 같은 대항적인 교섭으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고충 처리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충 처리 제도도 처음에 그 성희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인사상담에서 이루어지죠. 자,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 느낌, 정보,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CEO와의 대화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의사소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증권회사 임원으로 있을 때 신입 직원이 예를 들면 한 50명 오면 이제 들어오면 그 신입 직원들을 5명씩 이제 그룹을 나눠서 1년에 2회 정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 5명 신입 직원 그룹들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들에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나 선배로서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활동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라고 임원들에게는 그 판공비가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의사소통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우리가 조직화에서 그 조직의 필요 충족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 자료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 필요 충족성이란 것은 조직 구성원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 기업인 경우는 자신이 속한 기업을 통해서 개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또 사회적 필요도 충족될 수 있어야 이게 비로소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면 이 개인적 경제적 필요가 충족된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런 조직은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즉 물건을 생산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높은 질의 물건을 생산하고, 또는 서비스라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한 기업인 거죠. 그리고 조직이 이러한 그 필요 충족성이라는 3가지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충족했을 때 비로소 조직으로서의 높은 효과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 노사관계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노사관계 관리라는 것은, 그래서 아예 그 규모가 좀 큰 직장은 노사관계 관리 담당하는 그 인사부의 직원이 있어요. 노사관계 관리는 인적 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 또 노동조합과,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노사관계라고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노사관계 관리라고 하는 거죠. 자, 노사관계가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또 생산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 민주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노측과 사측이 모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행스럽게 그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 원칙을 이제 그만하기로 했죠. 이게 삼성에서는 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원들이 범법행위까지 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업원들의 노조 결성을 막았던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직 관리입니다. 이제 이직은 자발적인 이직은 사직이라고 하고 또 비자발적인 이직은 면직 해고, 일시 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2020년 5월, 6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서비스 업체들, 특히 여행사, 항공사 이런 데가 지금 일을 못하면서 일시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자발적 사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면직이나 해고 됐을 때 그 고용보험에 그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적자원관리 두 번째 강의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의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이 이제 생산 기능, 생산 관리, 생산 운영 관리, 그다음 마케팅 관리, 그다음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재무 관리. 이게 경영학의 기능적 네 가지 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